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이 시간에는 2016년도 2회차 필기시험 노동관계법규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규 문제도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만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합격 가능한 수준에서의 문제들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희망 가지시고 좀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1번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한다.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이 있죠. 통화불, 직접불, 그 다음에 전액불, 그 다음에 정기불. 정기불은 뭐예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상한 경우에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향후가 아니 잘못됐죠?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향후가 아니라 향후 일을 할 것에 대해서 미리 받는 게 아니라 이미 근로한 것에 대해서 급여일 전이라도 미리 좀 주라는 거예요. 땡겨서라도. 그게 비상시 임금 지급의 경우예요. 그래서 2번 지문이 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고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연대 책임에 관한 부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원청이 있고 1차 하도급이 있고 2차 하도급이 있다. 근데 나는 여기 속해 있다. 근데 여기서 임금을 도급비를 안 주는 바람에 내가 임금을 못 주는 거다. 홍길동이한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홍길동이는 얘한테도 가서 달라고 할 수 있고 얘한테도 가서 달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 사람과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도급에 있어서 임금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고령자에 대한 취업 알선이라든가 고령자에 대한 직장 적응 훈련이라든가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홍보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에서 하는 거지만 고령자 인재은행 지정은 노동부 장관이 하는 거지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다음 세 번째,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가의 고용 증진 의무, 근로조건 기준의 법정 의무. 2번과 같은 경우가 이제 근로기준법이 탄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의 특별보호. 그래서 이것도 근로기준법에 나오고 뭐 남녀고용평등법 이런 것들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근로기회의 평등보장이 아니라 우선적인 기회보장인 거죠. 그래서 헌법에 보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선적인 기회 부여지 평등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 고용정책기본법상 대량 고용 변동의 신고 기준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고용정책기본법에 보면 대량 고용 변동이 발생하면 그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라고 되어 있죠. 기준은 300명 미만과 300명 이상일 때 300명 미만일 때는 30명 이상 그 다음에 300명 이상일 경우엔 10% 이상 고용 변동이 발생하면 신고하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옳게 얘기한 건 뭔가요? 지문 다 읽어보시면 뭔가요? 3번이죠? 상시 근로자가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개월 이내에 30명 이상 이직할 경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5번.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은 일주에 40시간을 넘기지 못하게 돼 있는 거죠. 그걸 40시간 넘기면
시간에 근무가 되는데 그때는 누구한테? 근로자와 동의를 받아서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루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죠. 법적으로는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는 건 맞는데 근로시간 이후에 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근로시간 내에 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점심시간도 12시부터 13시까지 뭐 이렇게 9시부터 예를 들어서 18시까지 근무하는 회사라면 근로시간 내에 주는 거잖아요. 끝난 다음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죠. 집에 와서 쉬면 되는데. 그죠? 예. 그래서 이 말이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휴가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수당의 종류가 아닌 것은 고용보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고용보험법상 이제 실업급여만 보면 실업급여는 1번 구직급여가 있고요. 2번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은 4가지로 조직, 광주입니다. 예, 그래서 조기 재취업수당, 그 다음에 직업능력개발수당, 그 다음에 광역 구직활동비죠. 그 다음에 이주비, 이렇게 4가지고요. 구직급여는 뭐 여기도 구직급여라고 할 수 있겠죠. 구직급여, 그 다음에 상병급여, 그 다음에 연장급여,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연장급여는 개별, 그 다음에 특별, 그 다음에 훈련, 이렇게 연장급여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지금 이 문제는. 자, 그러면 정답이 뭘까요? 예, 특별 연장급여는 여기에 속하는 거죠. 구직급여, 여기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6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7번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맞는 얘기죠.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된다.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면 안 되겠죠. 그냥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롭게 결정돼야 되겠죠. 사용자가 너 이거 해, 저거 이거 써. 이 근로조건에 반드시 사인해야 돼. 이렇게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면 안 되겠죠. 그게 참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 차별금지는 딱 4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기법상에서는 딱 4가지예요. 차별금지가. 성, 국, 신사다. 영국 신사가 아닌 성국 신사다.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요 4가지만 근로기준법상에서는 차별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법에서는 물론 더 많은 부분들이 있죠. 그죠? 예. 근데 이제 근로기준법에서는 딱 4가지라는 거예요. 요것도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8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틀린 것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 직능법이라고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은 크게는 3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해준다. 근로자에게, 여기서 근로자는 재직 근로자로 봅시다. 2번째 실업자 등에게, 그 다음에 3번째는 사업주 혹은 사업주 단체 등등등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 이런 것만 얘기하겠죠.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틀린 것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 사업 비용. 예, 맞습니다. 이건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훈련을 위한 시설의 설치 비용. 예,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서 훈련
그런 어떤 교육 설비를 설치한다. 그러면 시설을 설치하면 그것에 대해서도 지원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의 경력 개발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 비용,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고요.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 개발 훈련 과정의 수강 비용, 이거는 근로자가 직접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계좌제가 됐든, 요즘 뭐 계좌제로 거의 통일돼 가고 있죠. 그래서 근로자가 직접 계좌제를 신청해서 그 과정을 수료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건 근로자인 거죠. 사업주가 아닙니다. 다음은 9번입니다.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소별로 고용해야 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으로 틀린 것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게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놓으세요. 이게 유료 직업 소개 사업 그 취득 요건 임원 2명 이상이죠. 임원 2인 이상이죠. 2인 이상이 갖춰야 되는 것과 사업소별 직업 상담원 자격, 이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에 올려 드릴게요. 어쨌든 여기서는 이것만 본다면 자격증이 4개 있죠. 자격증. 우리가 아는 직업상담사,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노무사, 그 다음에 교원. 단지 이제 교원은 경력 2년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경력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관련 법에 의해서 그런 상담기관에서 하는 직업 상담과 관련된 것들이죠. 상담 경력. 다 경력은 2년 이상인 거죠. 그 다음에 공무원. 공무원 경력. 그 다음에 노조원 300인 이상에서의 노조 전임자. 그 다음에 일반 회사에서 나면 100인 이상 기업의 노조원이 참 100인 헷갈렸네. 100인 이상이고 300인 이상의 회사에서 노무전담자로서 일했던 경력,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여기서는 또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요.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고 여기도 웬만한 것들은 다 들어가요. 근데 이제 어떤 것들이 또 있냐면 직업소개서에서 상담을 했던 경력이 2년 이상 있거나 이러면 또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같은 부분도 있고 약간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1번과 2번은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교원 경력도 2년입니다.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2년이지 1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노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돼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되는 것들이 뭐 직업소개서에서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더 있고 나머지는 다 비슷합니다. 요건 제가 정리를 해서 요 정답 해설할 때 자료에 같이 올려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고용정책기본법에 고용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에 실현되도록 해야 할 기본 원칙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관리를 존중해주고 구인자의 자발적인 구인 노력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구직자의 자발적인 구직 노력을 촉진한다라는 거죠. 이 말이 좀 말장난입니다, 이게. 그래서 2번이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확보하고, 4번째, 고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성과 지향적으로 수립 시행한다. 그 다음에 11번,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상의 분쟁 해결에서 입증 책임 누가 분담하는가? 당연히 사업주가 부담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그 리콜이라는 거 아시죠? 리콜은 내가 어떤 제품을 샀는데 이거 잘못됐어. 그럼 누가 그거를 잘못되지 않았다고 입증해야 돼요? 그거 만들어 판 회사. 그렇듯이 근로자가 나 이거 차별받았어 라고 신고하면 사업주가 나 차별 안 한 거야 라고 입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차별로 인정됩니다. 자, 다음은 12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훈련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명시된 대상이 아닌 것은, 이것도 시험 문제로 자주 나왔던 부분이죠. 제조업에서는 사무직이 아니라 생산직 종사자여야 됩니다. 1번이 잘못됐고요. 제대군이나 전역 예정자, 여성 근로자, 고령자, 그 다음에 비정규직에 속하시는 근로자분들, 이런 분들이 중시되어야 되는 대상에 명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13번 고용보험법상 피보험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법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 자격, 그렇지 않죠. 그래서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취득과 상실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취득,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거죠. 상실은 말 그대로 고용보험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취득과 상실은 주로 해당 일에 이루어지는데, 상실만 두 가지 경우가 그 다음날, 이길의 경우가 있죠. 이길. 첫 번째가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사망,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직한 경우, 퇴직한 경우죠. 이럴 때만 다음 날이지 나머지는 다 해당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3번에 1번 이직한 날에 다음 날에 보험관계 성립한 날에 다음 날에 그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다는 말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잘못됐네요. 나머지 지문들은 맞습니다. 다음은 14번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및 임대업의 고령자 기준 고용률은, 이건 수도 없이 나온 시험 문제죠. 고령자법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어떤 출제 파트가 고령자 기준 고용률이에요. 첫 번째 제조업, 두 번째 운수업, 부동산업, 임대업, 세 번째 그 외 기타 해서 나오죠. 아시죠? 여러분들 제조업은 2%이고, 그죠? 6%, 그 다음에 이거 나머지는 3%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나이가 드셔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운수업, 운전하는 건 육체적인 힘을 요구하는 거 아니야. 그다음 부동산업, 임대업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은 크게 힘든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높여놓은 거죠. 6%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정답은 뭐예요? 3번이죠. 6%. 그 다음에 가로에 알맞은 것은 15번 문제. 직업안정법상 국외 유료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정답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16번 단결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결권이 뭐예요, 여러분들? 헌법에도 나오고 노동조합법에도 나오죠. 노동 3권이라고 부르죠. 노동 3권. 노동 3권에는 단결권, 단체 행동권, 그 다음에 단체 교섭, 순서가 좀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단결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단결할 수 있는 권리. 자, 모여라, 우리 단결하자. 노동조합 만드는 거죠. 노조 결성. 그 다음에 단체 교섭권. 한 사람이 가서 뭘 요구하면 안 되니까 단체, 그 대표가 하거나 몇 명 안 되면 단체라고 하겠죠. 사용자에 가서 교섭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안 되면 보다 행동을 하는 거죠. 단체 행동권. 그래서 파업이라든가 준법 투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체 행동권에 속하는 것들이죠. 자, 단결권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단결권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사회적 경제적은 맞아요. 그러나 정치적 주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단결권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나 때로는 대립하는 경우도 있다. 개인의 단결권은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단체에서는 해라 그래. 이런 것들인 거죠. 단결하는 거.
그다음에 독일의 기본권은 단결권만 명시되어 있으나 여기에는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맞는 얘기고요. 단결권은 근대 시민법 하에 형식적 평등관계를 시정하고 실질적인 노사 대등 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예,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에 17번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육아휴직. 그 여성 근로자에 대한 그런 혜택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모성보호라고 표현하죠. 모성보호. 첫 번째 뭐 있어요? 출산 전후 휴가. 그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90일. 단태아일 경우에 한 아이가 하나다 그러면 90일, 쌍둥이 이상이다 그러면 120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이제 출산 전후 휴가라는 게 있죠. 이건 여성 근로자한테만 해당되는 거고, 두 번째 육아휴직. 그래서 만 8세 이하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누구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근로자라 그랬기 때문에 남녀 다 쓸 수 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빠, 엄마 두 사람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2년 동안을 육아휴직을 통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케이스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이걸 좀 늘린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1년입니다. 그 다음에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회사 입장에서는 무급이지만 육아휴직 급여라는 게 나온다. 고용보험에서 뭐 나온다? 육아휴직 급여라는 거 지급해줘.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게 되어 있죠. 예.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출산 전후 휴가 급여가 또 나오죠. 일반적으로 이제 중소기업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라고 표현하죠. 고용보험에서도 주고 회사에서도 주죠. 자, 어쨌든 자세한 건 좀 여러분들이 좀 더 정리하시고요. 자, 이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틀린 것은 했어요.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 기간에 산입한다. 예, 산입하지 않죠. 그러니까 육아휴직은 일반적인 근로자는 근속기간에 포함돼요. 산입한다라는 건 실제적으로 내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갔다 왔더라도 나 일했다고 쳐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 근로자라고 할 때는 내가 회사에서 5년 동안 근무했다. 근데 그 중에 1년은 육아휴직을 썼어요. 그래도 난 그 육아휴직 쓴 기간을 다 포함해서 5년간 일한 걸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속기간에 넣는다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근데 파견 근로자라든가 계약직 근로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2년밖에 근무는 못 하잖아요. 2년 이상 근무하면 어떻게 돼요?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파견직이나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일하고 났더니 아이가 있어서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 그럼 1년 더 쓸 거 아니에요? 1년을 육아휴직을 썼다. 1년은 근무하고. 2년 다 됐으니까 넌 이제 퇴직해. 이래버리면 실제적으로 그 근로자 입장에서는 뭐야? 1년밖에 근무를 못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견 근로자나 계약직 근로자는 요 육아휴직을 쓴 기간 동안은 산입 안 해요. 돌아와서 다시 너 1년 동안 다시 해도 돼. 요거 합쳐서 너는 2년밖에 일 안 한 거야. 그래서 법을 위반한 거 아니야. 정규직 안 써도 되니까 너 2년 이렇게 해서 2년 써도 돼. 이런 식으로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산입하는데 이 두 계층에 대해서는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7번에 2번은 산입한다가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그러죠. 해고 금지 기간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된다. 일반적인 경우엔 그렇다라는 거예요.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산입한다라는 거예요. 근무한 거로 쳐준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다음은 18번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상 훈련의 목적에 따른 훈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목적에 따른 방법 구분. 그래서 교육과 훈련, 직능개발 훈련은 목적에 따른 구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법에 따른 구분이 있죠. 목적에 따라서는 양성, 그 다음에 향상, 그 다음에 전직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갖냐, 이건 말 그대로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일 못하는 사람 일할 수 있게 양성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향상은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양성된 사람 중에서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향상시켜 주는 거 목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전직은 말 그대로 전직을 대비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법적으로는 집체 교육 있죠. 집체, 그 다음에 현장, 그 다음에 원격, 그 다음에 혼합. 혼합은 1과 2와 3 중에서 최소한 2개 이상, 최소 2개 이상을 묶어서 하는 거예요. 묶어서 교육하는 걸 혼합 교육이라고 표현한다. 혼합 훈련. 그래서 방법적인 것과 목적에 따른 분류, 요거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뭘까요? 예, 3번 현장 훈련인 거죠. 이건 방법에 따른 분류인 거죠. 목적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예, 고용보험법도 그렇고 이 용어에 관련된 것들을 종종 물어보게 합니다. 이 연령차별법도. 자, 첫 번째, 고령자란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준고령자란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고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를 말한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기법상의 사용주는 사업주, 그 다음에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고령자법상의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라고만 한정되어 있어요. 예, 그게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하는 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의 뭐 사업주겠죠. 근데 이제 근로기준법상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사업주, 그 다음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공장장이라든가 매니저라든가 지배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예, 사용자에 속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똑같지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와. 그 다음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재직 근로자만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재직 근로자만을 한정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법상에서의 근로자는 재직 근로자만을 한정하진 않죠. 실업자까지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고용평등법이라든가 등등등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재직자가 아니라 실업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틀린 것은. 그 다음에 20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예,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는 예방을 위해서 연 1회 이상 교육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 연수, 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고요.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만으로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배치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 맞는 것처럼 들리죠.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제가 근데 법률 문제는 뭘 조심해라 그랬어요? 예, 말장난 조심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 이 두 가지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예, 사실 이 문제 말장난입니다. 네. 취해야 한다가 아니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건 강제성이지만 이건 강제성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노력해야 된다는 노력했어. 근데 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반드시 그렇게. 근데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성이 있지만 이건 강제성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말장난, 이런 것들이 좀 출제가 자주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 문제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혹은 이제 지문에 3번 나왔던 상시 10인 미만이거나 혹은 단성으로 이루어진, 단성이 뭐예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하나의 성으로만 이루어진 사업장이라는 거죠. 그런 데는 그냥 교육 안 하고 그냥 사람들이 잘 보는 게시판에 붙이는 것만으로도 교육했다고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 문제 풀어보니까 어떤가요?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출문제 좀 한 3회 이상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본문 수업할 때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을 조금만 유념해서 공부해 주신다면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재에도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들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 한마디만 더 드리면, 왜 퇴직금법이라든가 혹은 기간제법이라든가 혹은 파견법이 교재에 있는데 왜 출제가 안 되느냐, 이 출제도 안 되는데 왜 공부하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산업인력공단에 가면 출제 범위에 반드시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이게 출제된다고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출제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회자는 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지금까지 안 나왔으니까 안 해도 되겠지 라고 마음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